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야기 시작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 중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해야 될 정책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동산 정책이죠. 특히 부동산 중에서 특히 이 부동산 중에 주택 정책은 정말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도가 가장 높은 그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국민 누구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 누구나 똑같은 필연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지. 그래서 이 필연적인 요소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문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임차로 있느냐 세입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생각이.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주택자 중에서도 또 생각이 틀리고요. 무주택자 중에서도 또 생각이 서로 틀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견이 이렇게 표출이 돼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약 2,100만이 넘어서 2,150만 가구 정도, 확실치는 않지만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 정말 2천만 개 넘는 많은 그런 의견들이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든 서민표든 일단 표는 한 표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할 때, 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정부는 유권자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정책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경제의 논리를 푸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를 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은 하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세웠던 공약도 국민 여론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정부가 인기가 없다면, 인기가 만약에 지금 떨어져서 없어. 그렇다면은 동력도 상실돼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내몰리기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디가 예전부터 부동산은 이제 유기체와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진짜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모든 국민의 의견을 쫓아서 네.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추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따라서 정책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네. 한 방향으로 추진하도 다른 쪽 의견도 일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층, 그다음 반대층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사실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모든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 보수층, 진보층 네네. 해가지고 이렇게 양당 체제로 가는데 각 당마다 이제 지지층 플러스 다른 쪽 층 일부 이렇게 가져와야지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숙고해서 발표했다 해보면은 이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이게 정책이 나왔는데 만족할 정책이 아니야. 뭔가 미진해. 그렇다고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그리고 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이 나왔다. 이거.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부당성을 반박하고 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항상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사실 발표하더라도 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맞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건데,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계속해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이 대책들, 8.16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최근에, 발표, 이번에 발표했던 그런 것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근데 정책은 늘 두 가지가 대립이 돼요. 첫째,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 항상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이걸 내세우죠.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 이렇게 아주 딱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정책이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을 이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정책에서 가장 큰 목표니까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정말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또 정부에서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이 그렇죠. 방향이 조금 틀리다는 거죠. 네.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공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공급. 예를 들자면 이제 1990년도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우리 일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일산, 분당, 평촌 3분 중동 해가지고 5대 신도시 네. 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울에 집중된 수요, 서울에 막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겠다 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기 신도시로 사실은 분산을 시켜서 효과를 봤어요.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문제인 부동산 문제는 공급을 해결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거는 이미 뭐 우리가 검증이 되어 있는 얘기죠. 단, 여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예전에 우리가 집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 뭐 어떻게 됐든 구조가 어떻든 간에 일단 들어가 살자. 양적은 왠지 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양적인 공급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공급을 그렇게 늘려서 수요를 맞추더라도 이제는 질적인 공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양적인 공급에서 네. 질적인 공급. 그리고 우리가 소득도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4세대 아파트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또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도 최소화해서 시장 논리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을 하되 양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질적인 공급이 되게 중요하고 또 개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시장에 맡기는 그렇죠. 그런 방향이 좋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네. 여기는 정말 뭐 너무 좋은 집이야. 입지도 좋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자들이 아무리 돈만 해도 살까요? 안 사요. 시장 논리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수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자랑스럽게 들어섰지만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때요? 선진국들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네네. 선진국도 이제 그 주택이 자가거주, 임대거주 이렇게 나눠져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결국 우리나라처럼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매년 공급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이런 재정 부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부담이나 이 정부의 어떤 한계를 다주택자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각종 세제 혜택을 네. 주면서 당근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냥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면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 논리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자꾸 몰아갈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선진국처럼 이 정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또 핵심 중요한 얘기인데 향후 시장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미국발 변수, 미국발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급냉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 절벽을 지나서 지금 아예 거래가 안 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 현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호탄,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를 조금 풀었던 지역들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 변수가 이제 그 없어지는 시점,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시점은 저는 11월 달이라고 보거든요. 11월 달에 뭐 싹 풀린다가 아니고 11월 달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규제가 좀 빠르게 생각보다 속도를 내서 완화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그 단편적인 시선, 뭐 올라가니까 뭐 경제가 큰일 났고 부동산도 뭐 계속 침체할 거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그런 시선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 시장 흐름을 하나하나 잘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많은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샀잖아요. 못 네. 사고 뭐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지만 그때도 분명히 소수의 누군가는 돈을 번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어떤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제가 부동산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시장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특히 저희 또 채널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 그럼 그 흐름을 쫓아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자, 부디님의 이야기 오늘 또 부디 한수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앞선 코너였죠. 부동산 고민타파 저희 개별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 반가운 세미나 소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과 13일이에요.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주제는 지금 서둘러야 하는 재개발 진행 중인 핵심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동의서를 지금 막 걷고 있는 그 중심 지역들. 네. 동의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치면은 가격은 이미 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정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미나 통해서 이 핵심 정보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전화, 문자, 이메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이버 폼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